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수대가 폐지가 되고 그리고 상법 개정이 되면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걸 자꾸 연계해가지고 동시에 같이 통과하려고 하게 되면은 둘 다 안 되는 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그 대표의 이제 재판 1심이 이제 15일과 25일에 있기 때문에 이게 결과에 따라서 변수가 있어요. 이걸 자꾸 동시에 시키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금투세 폐지를 완전히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상법 개정을 투자자들이 같이 이제 팀을 실어줘가지고 밀어붙여서 상법 개정까지 하게 되면은 시장에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안녕하세요. 그 IM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환 영업이사입니다. 최악의 한국 증시 상황, 탈출러시 대응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일이 이제 14일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옵션 만기를 앞두고 나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금 콜옵션을 대거 매도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옵션 포지션 자체가 지금 하방으로 잡혀 있었고 선물도 누적으로도 하방이었는데 특히 이제 옵션 포지션이 지금 굉장히 세게 지금 하방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만 거의 140만 주, 1,400만 주인가 매도를 했으니까 거의 얼마 한 7천억 되나요? 그 정도 지금 거의 코스피 전체 매도를 거의 삼성전자에 집중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개별 웬만한 그 섹터 뭐 바이오라든가 2차전지 그런 개별 대표 종목들은 대부분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오늘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한 건 거의 다 삼성전자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매도가 뚜렷지는 않는데 종목별로 수급을 찍어보면 대부분 개인들이 못 견디고 투매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막판에 오늘 장중에 선물이 5천 계약 넘게 매도를 했었다가 4,800억, 5천 계약 정도 매도를 했었다가 막판에 2,447억인가를 순매수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국내 시장은 외국인들의 선물과 옵션 포지션에 파생 포지션이 많이 놀아나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 쪽에 매도가 계속되는 거는 뭐 환율 이슈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트럼프에 대한 정책에 대한 뭐 리스크도 물론 있겠지만은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시장 우려가 좀 큰 게 지금 마이크론의 리포트에 내년도 메모리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는 분석이 있어서 지금 HBM 쪽에서 성과를 크게 내지 못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메모리 특히 D램과 낸드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그런 이제 캐시카우마저도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 그 성장성에 대한 그 둔화가 우려가 됐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가 역사적으로 120개월 선을 깬 적이 20년간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깼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뭔가 좀 삼성전자는 다른 상황에 놓인 거다 라고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환율이 가장 문제고요. 지금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1,400원대의 환율을 뉴 노멀이라고 표현하면서 사실상 1,400원대 환율을 그러니까 용인하는 식으로 지금 발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곧바로 이렇게 되면은 환투기세들이 곧바로 붙어버리거든요. 상방으로 곧바로 쏘는 상황인데 오늘 뭐 이런 환율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일단은 지금 국내 증시가 올해 뭐 코스피 코스닥 워낙 글로벌에서 가장 수익률이 안 좋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팔아서 뭐 미장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많이 있고, 코인으로 시장은 최근에 움직임이 있었는데 제가 주변에 좀 큰 손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이동하시는 거는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제 좀 투자 경이 짧거나 아니면 이제 원래 좀 미우장을 하시던 분 위주로 그런 거고, 대부분 큰 손들은 원래 좀 미장 같이 하시는 분들은 있어도 그거를 국내 주식 팔아서 대거 이동하는 거는 좀 실제로 보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는데, 데이터상으로는 어쨌든 많이 그 석개미들 많이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들은 나타났고, 어제 끝과기 때문에 오늘은 이게 코스닥 수익률이 올해 마이너스 2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코도 지금 한 8% 가까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제 하락 종목 수가 그 역대 1,500 그 2,000 양시 합쳐서 2,300개 넘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하락 종목 수가 1,500개가 넘었는데 8월 5일에 블랙 먼데이 때 이제 1,609개, 어제 1,503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특히 개별 종목 하락 종목들이 지금 무차별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와 PER 그 12개월 선행 PER이 8.2배, 그리고 PBR이 0.86인데 오늘 빠졌으니까 0.84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급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 같은 경우가 그 S&P 500이 평균적으로 한 18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23배 가까이 되니까 사실 그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미국이 상당히 고평가 구간에 들어갔는데, 워낙 이제 그 우리가 추세를 많이 보다 보니까 가는 게 더 가는 것 같고 못 가면은 더 떨어질 것 같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실제로 좀 자금의 이동은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또 한 번 이렇게 옮기게 되면요 그 환차선 때문에 잘 못 옮겨요. 그러니까 한번 미장으로 넘어간 분이 국장으로 돌아오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한번 환전을 했을 때 환전 수수료가 붙고 또 다시 넘어오면 또 환전 수수료 붙잖아. 이게 생각보다 허들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이유를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가장 큰 건 이제 환율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달러 약세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글로벌 이머징 통화가 강세가 되면서 이제 이머징 쪽으로 이머징 마켓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자금 이동이 원인부가 있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예전과 달리 이제 자금이 미국으로 많이 몰리거든요. 그 투자가 대부분 미국으로 몰리는 그 미국 투자 시대에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에 투자하게 되면 거기서 돈을 벌면은 우리가 수출하게 되면은 그거를 다시 환전해서 국내에 들어올 텐데 그렇지 못하는 분위기가 좀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도널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한 다음부터는 지금 그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가 심한 상태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채권을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환율이 그 1,400억 원을 넘는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 그래서 그 트럼프 트레이드 아니 트럼프 텐트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트럼프 텐트럼이 쌓이는 이유는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언론 보도에서 해리스에 대한 당선 가능성을 많이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뭐 그런 것도 많이 봤었고 그래서 거기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준비가 상당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외환 당국이 개입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근데 아마 처음으로 금융당국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조치를 하겠다 얘기했겠지만은 현재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 당분간 이 1,400원대 환율 유지는 나타날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은행들도 우리은행 같은 경우가 지금 1,420원을 상단을 봤는데 오늘 1,410원을 찍었어요. 국민은행이랑 신한은행도 1,410원을 상단을 봤는데 오늘 찍었거든요. 상단 아마 고개 단기 저항은 될 수는 있겠지만은 환율이 금요일 밤만 되면 요동을 또 치거든요. 아니면 장 끝나거나 왜냐면 이제 그 외환당국이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시점에 환율이 자꾸 튀는 그런 움직임이 자꾸 나타난다. 특히 금요일 밤만 되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전혀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신문 기사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그 옆에 보면은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 그 표시된 차트거든요. 그게 보시면 최근에 갑자기 그 외국인들이 많이 팔잖아요. 저런 흐름을 그대로 현재 지금 그 삼성전자 주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삼성전자가 그 달러 환산으로 35달러 정도라서 거의 글로벌 외환 위기 수준의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지금 주가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다라고 좀 나타날 수 있겠고, 이러한 환율이 당분간은 아마 그 1,200원대로 되돌아가기 쉽지 않고, 이런 그 1,400원대라든가 이런 고환율이 좀 고착화될 우려가 좀 있는 거라 봐서, 신한투자 쪽에서는 그 내년까지 1,300원대 환율이 어떤 노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 제가 가져온 그 리포트를 가져온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국내 우리나라 해외 직접 투자가 2020년대 때부터는 지금 기존의 그 내수 투자보다도 국내 투자보다도 좀 북미 쪽에 투자가 확대된다는 그림이 첫 번째 4번 그림이고, 그리고 이런 그 대미국의 직접 투자가 많아지면 질수록 지금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만큼 외화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환율이 좀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다시 1,400원대로 그 초반까지 떨어졌던 시기가,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연준의 빅컷을 한 것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때 우리가 그 세계 국제지수가 웹비 편입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 채권 매수가 들어오면서 환율이 일시적으로 약간 이벤트성으로 하락을 했다가,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시간에 8, 9월 달에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가,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았거든요. 팔았을 때 그때 채권을 샀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팔아서 채권을 이제 미리 좀 그 웹비 편입이 된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6, 7월 달부터 사오다가, 그리고 이제 그 정기 편입이 돼서부터는 오히려 좀 채권을 팔았다는 거죠. 그다음부터. 그리고 여기 트럼프 2.0 시대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여기 그 박정은 그 기자님이 지금 그 박정은의 지식 한방이나 그 채널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트럼프 당선 당일날 이 책을 바로 내셨어요. 그러니까 8월 달에 이 책을 집필이 시작해서 10월 한 15일인가 그때 마치신 것 같은데, 이때 8월 달에 트럼프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선 책 자체도 트럼프가 당선됐다라고 딱 그렇게 과거형으로 기술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온 게 있냐면, 요거랑 상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에 지금 대미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바이든 정부가 뭐 IRA법이라든가 뭐 칩스법 이런 걸 통해서 소위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품돈을 쥐어주고 공장을 약탈해 갔다,
그 공자를 그렇게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대미 투자가 지었게 되면은 그런 일자리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투자한 자금이 결국에는 미국 그 국민 시민들한테 일자리가 돌아가고 그런 자금들이 국내 투자됐었으면은 더 많은 일자리라든가 국내 그 내수가 더 발전했을 텐데 그런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국내 시장에 하락의 어떤 이유가 된다라고 좀 그렇게도 좀 보셔서 공장 납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공장 바이든 정부가 국내 뭐 배터리라든가 반도체 기업들의 공장을 납치해서 미국에 설립하도록 했다, 건설하도록 했다는 그런 얘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이제 미국 투자 시대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시대가 지금 왔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통용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KB에서 지적을 했고 그 관련된 내용이 이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책을 주말에 다 읽었어요. 다 읽어봤는데 읽어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 맞아 이런 내용들이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게 되면은 꽤 좀 파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월화수 오늘까지 이제 시장이 이제 환율이 거의 튀어 올라가고 그리고 이걸 딱히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게 좀 우려가 됐었는데 그럼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지금 과하게 그 트럼프 텐트럼 현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과하게 시장이 너무 세게 빠졌다는 것이고요. 여기 대신증권에서 현재 그 시장 시황 리포트를 냈는데 코스피 2,500 지금 2,400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2,500 이탈의 세 가지 원인과 반전 포인트 관련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이틀만 보게 되면은 무역 분쟁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또 미국으로의 자금 쏠림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미국 투자 이런 것 때문에 미국으로 지금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것이고 전 세계에서 IRA법이라든가 칩스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 미국의 공장을 직접 짓도록 하고 앞으로 관세 이런 거가 된다고 하면은 미국에 오히려 더 공장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수출 데이터도 11월 달도 이렇게 좋지 오히려 이제 전년 대비해서 17.8% 감소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3분기 때 어닝 축구 종목들도 많고 그래서 국내에 그 펀디마켓이 상당히 약화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게다가 중국 부영책에 대한 실망감과 향후 이제 의구심들이 지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 종목들이 바로 그냥 월요일 날 급락이 나타났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또 외국인들의 환율도 올라가고 또 여기에 따라 대규모 매도가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 삼성전자 매도 집중했다는 거죠. 이게 삼성전자 매도가 집중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그 지수가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다른 종목들도 투매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반대 매매까지 오늘 좀 터졌고요. 오늘 거의 지수가 종가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 아마 목요일장에 옵션 만기일에 추가적인 반대 매매는 나올 수 있는데 15, 15일까지 실적 발표 다 끝나게 되면은 실적 시즌이 끝나기 때문에 어떤 실적 노이즈에서 일단 벗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일 옵션 만기일이 끝나게 되면은 그 파생 포지션이 어쨌든 1차 마무리돼서 반등의 트리거는 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이 트럼프 랠리 관련해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 각종 도지코인 뭐 이런 것들이 거침없이 랠리를 보이다가 어제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봉으로 만약에 찍으면은 약간 쌍봉의 모습도 나타나서 좀 단기 가열의 모습을 보이면서 단기 고점의 신호가 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간다고 해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거 팔아서 또 바로 넘어가는 거는 좀 아니다. 코인 같은 경우는 하시는 분들 위주로 왜냐하면 그분들도 또 오래 고생해서 이번에 또 3년 만에 또 굉장히 큰 장이 왔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만큼 다 그분들 또한 인내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투세 관련돼서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금투세 폐지됐는데 시장 왜 빠져?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늘은 뭐 정치인이 금투세 폐지돼서 시장 올라가는 사람들 뭐 어디 갔냐는 식으로 아까 조롱하듯이 SNS에 올리는 거 보고서 저도 참 어이가 없었는데 일단은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미 대선 바로 하루 전에 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렸는데 폐지 방침은 발표했지만은 폐지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안 했거든요. 여당에서 금수대 폐지 법안을 발의를 했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든지 그때 안 되면은 이게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을 해서 그래서 12월 1일에 자동 부의가 되고 12월 2일에 이제 투표를 해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투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시점은 12월 2일은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때 야당이 어쨌든 동의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법안이 올라오게 되면 당연히 찬성을 해야겠죠.
이거를 뭐 반대한다는 말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번복하면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 정치 생명이 들렸기 때문에 번복은 못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곧바로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뭐 진성준 정책위원장 같은 경우가 상황 봐서 다시 재입법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건 뭐 본인 입장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또 하나가 상법 개정과 연동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곧바로 대선이었어요. 그래서 금수세 폐지 결정으로 인한 효과는 단 하루에 그쳤던 겁니다. 곧바로 그 미 대선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대선 이슈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금수세 폐지, 잘 생각하셔야 될 게, 금수세 폐지는 그것만으로 본격적인 시장의 상승 요인은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이게 하방 지지 요인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금수세를 빨리 폐지 결정했었으면 이렇게까지 흘러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중간에. 그런데 총선 이후로부터 민주당이 이제 그 대승을 하면서, 압승을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빠지기 시작했던 게 금수세 강행이 되겠구나라는 불안 심리가 분명히 작용을 했었고, 그게 계속 하방을 계속 이제 지지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신규 매수가 안 들어오니까 더더 그랬던 거고요. 과하게 다만 이제 그때 폐지 결정이 일단 되다 보니까 적어도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는 그래도 저가 매수의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물론 이제 시장이 급락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지만은 금세 폐지 결정이 나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직전에 거래량이 하루에 13조, 14조까지 떨어졌었어요. 10월 그 보궐선거 직전, 그 재보궐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16도 후반까지 가다가 중후반까지 가다가 그 금수세 폐지 여부가 결정이 안 되고, 또 그 보궐선거도 특히 이제 교육감 선거에서 이제 그 진보가 이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금세가 시행되겠구나, 강행되겠구나 하는 우려가 하면서 거래량이 급감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14조 밑에까지 떨어졌었고, 최근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양시장 1일 거래량이 17조에서 18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7조 이상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최근에 유지했던 바로 이제 거래의 급감하기 전 16조 중후반대를 더 상회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저가 매수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시장을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외국인이 사주고 특히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금수세 폐지 법안의 처리를 협조를 하되 그 상법 개정을 연기해서 통과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금수세 폐지를 추진하면서 상법 개정에는 재개 부담 이유로 반대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뭐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 그 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여당 쪽에서도 입장 현이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금수세 폐지 법안을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방침이라서 여야가 일단 일정을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협의가 되면은 이번 달 안에 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마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서 투표를 통해서 통과가 되겠죠. 이게 만약에 이때 안 되면은 12월 1일에 자동 부의돼서 12월 2일에 투표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금수세를 폐지가 될 건데,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수세가 폐지가 되고, 그리고 상법 개정이 되면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걸 자꾸 연계해가지고 동시에 같이 통과하려고 하게 되면은 자칫 둘 다 안 되는 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그 대표의 이제 그 재판 1심이 이제 15일과 25일에 있기 때문에 요게 결과에 따라서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걸 자꾸 동시에 시키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금투세 폐지를 완전히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상법 개정을 이제 투자자들이 같이 이제 힘을 실어줘가지고 밀어붙여서 상법 개정까지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 금수세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완전히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쨌든 좀 더 우리 반등에 대한 국내 증시의 탄력이 지금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웹비 우리가 편입됐었잖아요. 세계 국제지수, 그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그 세계 국제지수 편입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걸 이후에는 향후에 이제 MSCI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겠냐고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계 26번째 여기 편입이 돼서 영국이랑 스페인 이어서 9번째로 큰 투자처가 됐고, 그리고 이제 실제 편입은 내년 11월인데 1년간 분기별로 그 편입 비중이 확대가 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건 2.2%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금이 뭐 최대한 88조, 한 90조 정도까지도 추정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다 하니까, 이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운영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겠고 여력이 생겼죠. 그렇게 되면 국고채 발행도 되기 때문에 환율 여기에 따라 또 환율도 안정이 되고,
정부의 이제 부채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고 해서 상당히 좋은 것이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특히 이제 패시브 투자가 많기 때문에 그냥 넣고서 그냥 추종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외화가 많이 들어오는 측면에서는 환율 안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되면 이런 그 계좌 개설을 할 때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그렇게 되면 거기 채권 투자하고 거기서 뭐 주식도 투자하고 다양하게 활용이 될 것이기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따 FP는 되고 MSCI 특히 이제 편입에 대한 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이 MSCI 편입을 만약에 우리가 선진국 지수, 그러니까 우리 MSCI를 우리 이머징 마켓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요. 그러니까 선진국 지수 말하는 거예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되게 되면은 대략 추정 자금이 최대 360억 달러라고 해요. 대략 50조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순유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원장이 이제 그 11일에 기자간담회에서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공매도를 포함한 여러 그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얘기를 했고요. 3월 달에 이제 3월 31일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조건을 맞추게 됐냐의 질문에 대해서 MSCI 편입은 부차적인 것이지만 편입되면 좋은 뉴스라 생각하고 그리고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명확히 할 것이고 또 이제 공매도를 포함해서 검토서에 지적된 사항을 이제 많이 개선하게 되면은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기존보다 훨씬 높아진다. 그러니까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편입이 됐을 때는 국내 시장에 상당한 좀 큰 힘이 될 수 있다라고 봐서 장기적인 부분은 요 웹비랑 특히 내년 그 이후에 MSCI 편입까지 간다 그러면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5년, 뭐 6년 때에는 뭐 생각보다 좀 큰 장이 오실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지금 그 이런 하락장에서는 특히 급락이 났잖아요. 거의 투매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냥 거의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쭉 밀었거든요. 오늘도 그 지수가 종가가 저가로 끝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뭐 이악 물고 버티셔야겠죠. 아니시면은 이제 내가 이제 종목들이 쭉 여러 개 많이 있으면은 이거 상승률을 따져서 상승률이 높은 쪽으로 좀 갈아타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좀 여러 개 있으면 좀 산다고 매수를 하신다고 하셔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 자리에 자꾸 털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제 종목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집중적으로 매도했지만은 다른 돈 종목들은 괜찮은 종목들은 많이 샀거든요. 쌍끌 외국인들 저가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반대 매매 자꾸 터지기 때문에 레버리지 관리 잘 하셔야 된다. 그런 것들 반대 매매 당하면은 그거는 고스란히 외국인 기관들이 밑에서 받아 먹어서 장중에 반등 나면 보다 때리고 다시 또 눌러서 밑에 사고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어쨌든 잘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전기차 사업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런 트럼프 2.0 시대라고 좀 많이들 뭐 책도 나오고 관련된 뉴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뭐 다른 방송에서 좀 얘기를 했던 내용이 합니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어쨌든 그 잠재적 리스크는 해소가 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이게 이제 그 과도하게 국내 증시는 이제 그 트럼프가 됐을 때는 그보다 뭐가 안 좋다. 어떻게 그 이제 과거 했던 이런 내용이라든가 최근에 뉴스에 보도했던 것들이 대부분 좀 너무 부정적인 뉴스가 누적되다 보니까 이게 좀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요. 트럼프 당선 첫날 그 전기차 맨데이트 폐지한다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얘기 없잖아요. 당선 첫날 한다고 했던 것들이 안 된 거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실제적으로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거는 그 KB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중의 내용인데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되게 됐을 때는 오히려 이제 리스크 해소의 요인이 된다라고 좀 해석될 거라고 좀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IRA법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반대하는 의견도 18명 정도가 있고,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했던 일론 머스크의 존재라든가 전기차 내연기관차 폐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 표준이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업체가 외면할 수 없고 요 표를 보시면 2015년부터 2024년 2월까지 9년간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에 미국이 총 생산 시설에 1,880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이게 그 IRA법이 발효가 된 18개월 동안에 61%가 투자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워낙 지금 큰 자금이 이미 투자가 된 거예요. 매몰 비용이 너무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시대 필수품이다. 라서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 왼쪽에 그림이 이제 주로 배터리 기업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공장 위치입니다. 이제 그 합작 공장과 독자 공장을 포함한 위치들이고, 그리고 저 오른쪽은 이번에 대선 결과예요. 그리고 아래는 하원 의석이고 위는 이제 이제 대선
각 지역별로 이제 승리한 주 표시한 건데 오른쪽 빨간색 보시면 그 위치에 대부분 다 공장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미시간주부터 해서 오하이오, 인디아나주, 테네시주, 조지아주, 켄터키, 애리조나주 다 지금 공화당 승리 지역이에요, 전부 다. 그쪽 부분이 대부분 공화당이 우세 지역이고 거기에 이제 상원 의원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지사들이 있는 지역이라서 사실상 이거를 좀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IRA법에 의해서 그 투자금의 한 80%가 공화당 우세 지역이 대부분 투자됐다는 그 통계가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봐서 그 IRA법이라든가 칩 사업 자체를 뒤집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거죠. 보조금을 받는 쪽이 대부분 보조금을 처리하게 돼버리면 기업들이 투자를 그만큼 덜 하게 되고 거기에 일자리라든가 그 해당 주의 상원 의원들이 반발하겠죠.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쉽지 않다. 그래서 펴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보편적이고 이미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많이들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폐지하기 어렵다는 것들은 이제 특히 이제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의원 수가 60석인데 지금 54석인가 됐잖아요. 또 이제 공화당 의원 중에서 이제 IRA법 폐지 반대한 의원이 18명인데 오늘 이게 결국 219명이에요. 이번에 그 과반의석 된 게. 그러니까 218명에 3석 더 정도 얻었는데 그러면은 18명을 빼고 나서도 과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폐기 법안 자체 발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뭐 EPA 규정이라든가 다른 연비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화 정책이 필 가능성은 있다. 그거를 좀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향후 나올 때 실제 안 되더라도 노이즈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결국에는 사업하는 게요. 테슬라, 스페이스X, 뭐 X, 뉴럴링크, 보링 컴퍼니 뭐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제 테슬라가 대부분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었죠. 뭐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그 로켓 기술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지만은 여기에 사실 LG 에너솔루션이 또 그 배터리 이렇게 납품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페이스X에 이제 LG 에너솔루션이 그 전에 2170 배터리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었고 그 이번에 이제 그 4680으로 이제 좀 더 그 고스펙으로 탑재하기로 했는데 아직 상세 스펙이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 우주선 그 로켓에 맞게끔 그 좀 더 개발을 하겠죠. 사실 이제 그 트럼프 당선의 가장 큰 우려감들이 EPA 어떤 연비 규제라든가 아니면 IRA법에 대한 혜택 축소라든가 그 ACC2 규제 및 보조금 완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일론 머스크의 핵심 사업이 테슬라 전기차 사업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당선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한테 해가 되는 그런 전기 사업을 망치는 정책을 피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ACC2 규제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무서운 규제라는 게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2035년까지 내연기관 퇴출 목표로 진행하는 건데 25년까지는 대당 $5,000 그리고 26년부터는 대당 $20,000 벌금 물어요. 내연기관차 생산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요게 만약에 되게 좀 강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내연기관차 연비규제 그 도로교통 안전국에서 그 카페라고 해가지고 그 연비규제 규정이라든가 EPA 연비규제 이런 것들이 다 벌금이랑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그 연비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완화 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런 EPA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주 GEV라고 그래가지고 탄소 제로 그 차들에 대한 규제라서 그 뭐 1마일당 뭐 $15 이런 식으로 다 벌금 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완화를 할 텐데 없애지 않는 이상 완화 가지고는 완성차 기업들이 버티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완벽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번 이유가 탄소 크레딧을 많이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을 제대로 못해서 탄소 크레딧을 사야 되면 사야 될수록 테슬라는 돈을 많이 버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연비 규제를 없애는 게 반드시 테슬라한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말하는 연비 규제에서 얘기한 적은 없어요. 테슬라는 원하는 거는 그 IRA에 의해서 들어가는 그 전기차 보조금. 같은 전기차끼리 있을 때 테슬라는 보조금을 안 받아도 가격 경쟁이 있다라고 지금 본인들은 보는 거고 다른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니까 그걸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지 연비 규제에 대해서 테슬라가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게 연비 규제를 완화하면 할수록 테슬라의 탄소 크레딧 판매가 줄어드는 거라서 이익이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요거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국가별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은 국제 표준이라는 것이고 국가별로 특히 EU 국가들은 2035년부터 그리고 시행이 되고 네덜란드 2030년이네요. 그래서 이 그림들을 보면은 대체로 이제 유럽의 2035년이면은 대부분 이제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가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35년에 서울에서 내연기관차 도시 운행 금지 정도 있습니다. 신차도 등록이 중단돼서 이거는 글로벌 표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를 어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완성차 기업들도 지금 그 전기차 그 신차를 다 전기차로만 생산하는 지금 전도화 계획들을 잡은 상태고요.
또 아우디, 토요타, 현대기아차, 폭스바겐, GM, BMW, 볼보 등 이렇게 잡고 있고 지연이 되는 게 사실 포드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타도 이런 그 전기차 생산에 대한 계획들이 자서 좀 지연되는 건 있고 또 이제 그 올해 하반기부터 26년도에 신차들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 이제 내년과 26년도에는 진짜 글로벌에 전기차들이 되게 출시가 많이 되고 특히 이제 내년도에는 그 3만 달러대의 그 전기차가 출시가 되게 확대가 되게 됩니다. 내연기관차의 평균 판매 가격이 2만 8천 달러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주력으로 판매되는 전기차의 그 평균 가격은 중국 빼고 4만에서 5만 달러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게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고 중저가 시장에 대해서 이게 확대가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침투율이 올라가는데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는 거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3만 달러대의 차들이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되고 26년도에는 2만 달러대 차들이 상당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전기차 수요 개선의 트리거가 될 전망이고 요게 그 색깔이 좀 진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저가 차량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25년도에 출시되는 차들 중에서 이제 표시된 것들이 대체로 이제 3만 달러대의 이게 저가 차량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테슬라, 스텔란티스가 종류가 많고요. GM, 폭스바겐도 있고 현대기아도 EV3라든가 캐스퍼 EV, 아이오닉 3, 아이오닉 9, 뭐 EV4까지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는 볼보 이제 BMW까지 신차들이 새로 나오게 돼서 이런 것과 26년도, 27년도 특히 26년도 보셔도 역시나 신차들이 많이 나옵니다. 테슬라도 사이버캐 예상을 하고 있고 모델 S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든가 테슬라도 기존의 모델을 이제 업그레이드한 모델들 나오고 특히 GM,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더 작은 소형차들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 생각 들고요. 또 이제 27년에도 역시나 차들이 그 신차들은 계속 예정이에요. 그래서 25년, 26, 그러니까 24년 하반기부터 해서 특히 25, 26년 그리고 27년까지 글로벌 OEM들의 전기차 라인업이 이렇게 다양하게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테슬라의 그 사이버캡, 로보택시 같은 경우도 결국엔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자율주행인데 이 자율주행은 반드시 전기차 베이스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율주행을 위해서라도 미국은 전기차를 포기할 수 없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미국에서 이끄는 입장에서 오히려 관련된 규제를 풀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요거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해가 되는 걸 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일단 전기차는 탄 사람은 계속 타게 되고 타보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여러 가지 불안함이 얘기했지만 일단 한번 타게 되면은 그 낙인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고 유지비 관리비가 굉장히 싸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그 전체 차량 중에서 테슬라가 유독 이제 유지 관리비가 가장 저렴하고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월등하게 지금 유지 관리가 저렴하게 됩니다. 왼쪽 상당히 그런 표고요. 그리고 일단 탄 사람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매우 만족한다가 50.8%, 만족하는 편이다 39.8%, 그리고 이제 보통이다가 6.3%맨 아래. 만족도가 거의 이 정도면 거의 90% 육박을 하죠. 90% 정도 되죠. 일단 타본 사람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안 탄다가 한번 안 타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타고 탄 사람들은 계속 탄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더 넓혀진다고 보시면 돼서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매년 1월 달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되더라도 이 전기차 산업 자체에 대한 거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IRA법에 대한 폐지에 대한 우려가 너무 시장에 과하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렵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 그래서 이제 트럼프 리스크 자체는 이미 좀 반영될 때 너무 전기차라든가 이차전 쪽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보다도 지금은 이제 앞서 제가 일부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매크로 이슈예요. 매크로가 시장 이슈입니다. 시장이 하락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지 2차 전지만 빠지는 게 아니라 뭐 반도체도 그렇고 오늘은 이제 기관들 위주로 바이오에서 차익실현 매물도 나온 것처럼 최근에 굉장히 급락한 섹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 향후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제 1부에서는 시장 얘기를 했고 2부에서는 이제 그 트럼프 2.0 시대에도 이제 전기차 시장에 문제가 없다라는 걸 좀 짚어드렸고요. 이제 향후 그러면 실제 그 전기차 시장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그 에코프로 그룹에서 에코 프렌들리 데이를 하면서 이제 전기차 시장 환경과 이제 그룹사의 이제 향후 이제 비전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 자료를 좀 갖고 왔습니다. 이거 에코프로 프렌들리에서 나온 그 IR 자료 중의 내용이고 그 전기 시장이 이제 중국 중심으로 성장을 견인을 했지만은 향후에는 중국 외의 시장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더 견조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는 이제 연평균 52%의
전기차 시장 성장이 나왔고 올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연평균 16%의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전히 이제 중국 시장이 더 크죠. 전체적으로는. 중국의 이제 글로벌 전기차 승용차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중국이 쭉 2030년도 가게 되면 80%까지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글로벌 중국 외 시장에서는 그 24.6%까지 평균적으로 올라갈 거라 보는데, 대체로 그때 기울기를 보면은 24년에서 25년 요 사이에 보면은 좀 글로벌 시장은 좀 평평하잖아요. 떨어지거나. 근데 중국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성장률이 지금 최근에 데이터도 여전히 잘 나오는 것이고, 보조금을 정부에서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런데 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쭉 보면은 26년부터 기울기가 점점 중국보다 더 가파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시장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더 견조한다는 것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대중국 견제 및 보조금 정책이 제고가 된다는 거죠. 미국은 이제 중국 그 전기차에서 100% 관세를 하고, 유럽은 그 46.3%인가 그 관세를 인상을 하는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뭐 지금 단서를 하지만은 중국 기업들이 유럽에 투자하는 것들이 좀 철수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진출하는 것도 지금 다 오히려 좀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완성차 기업들이 중국 배터리랑 합작으로 공장을 짓거나 생산을 하는 것도 지금 처리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자연적으로 국내 배터리 3세의 수주라든가 점유율이 올라가시는 것이고, 그게 대표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포드랑 같이 상용차 시장에서 이제 배터리 공급 계약을 대규모 공급 계약 나왔던 것도 그런 이슈라고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그 전기차 배터리 수요 전망은 KB증권 자료고요. 뭐 연간으로 내년에 한 19% 성장을 예상을 하고 2030년까지 연평균 28%의 그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당 탑재량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가 더 많이 그 탑재가 더 많이 될 거라서 올해 기준으로 대당 탑재가 이제 74kWh에서 2030년도에는 이제 90kWh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해서 앞으로 계속 탑재량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건 에코프로 자료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에서 나온 자료는 이제 그 배터리 시장의 중장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2035년도에는 4.4테라와트시로 전체 산업군 중에 최고 성장세를 배터리 시장이 지속할 거로 보고 있고, 여기는 이제 각형 원형 기반의 그 삼원유계 소재가 전체 시장의 67%를 선도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맨 왼쪽 그림 보면은 그 A에서 C 세그먼트, 그리고 C에서 F 세그먼트를 보면은 C에서 F 세그먼트는 이제 그러니까 A부터 F까지 가게 되면은 뒤로 갈수록 차가 큰 거예요. 네, 그 큰 차, A가 제일 작은 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A에서 C 세그먼트는 LFP 배터리들이 좀 LMFP라든가 그 LFP 배터리 이런 것들이 차지할 것 같고, 이제 C에서의 F 세그먼트를 갖고 그 경우에는 뭐 미드니켈, 고전한 미드니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니켈 프리, 그 NMX라든가 코발트 프리, 그 NMX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하이니켈 양극재에서 80%에서 이제 94%까지는 이제 E라든가 F라든가 이런 그런 저급차에서 좀 더 큰 차에서 채용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폼팩터별 중장기 수요 전망으로 보면은 각 2035년 기준으로 각형이 34%, 그 LFP가, 그리고 이제 각형 하이니켈이 33%, 파우치가 22, 원통형이 11%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 수요도 보면은 이게 이제 2035년으로 보게 되면은 하이니켈이 39%, 그리고 LFP가 33%, 그리고 이제 그 미드니켈 같은 경우가 고전한 미드니켈이 한 28%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드니켈은 아마 없어질 것 같아요. 그걸 대부분 고전한 미드니켈이 다 차지할 거로 보여져서,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LFP의 비중이 좀 줄어들고 기존의 미드니켈과 LFP 시장을 이제 고전한 미드니켈을 좀 장악할 거로 그렇게 2035년도에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LFP는 사라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시장은 내년부터는 사실 미국도 중요하지만 유럽이고요. 그러니까 유럽의 회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워낙 유럽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또 이제 보조금도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고, 중국 전기차들이 많이 침투를 하다 보니까 엔스를 수주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스를 수주한 거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까지 500조를 찍고 나서 줄어드는 현상까지 벌어졌었는데, 최근에 다시 수주가 지금 한 5건 정도 터졌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그 탄소 배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요. 이런 그 탄소 배출 규제 로드맵이 올해까지는 키로당 115g인데 내년부터 29년까지는 이제 키로당 93.6g으로 확 줄고, 2030년 이후부터는 반으로 줄고 2035년부터는 아예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벌금을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물거든요. 특히 21년도에 20년도에 폭스바겐 1억 유로 지불했고요. 그리고 21년도에 랜드로버가 3,500만 유로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거고, 그리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전기차 평균 판매 비중을 23년도 16%에서 28년도 28%까지 증가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아니 못하면 프레드에서 구매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도 사실 탄소 배출량이 25년도 규제 그 목표에 그 상당히 미달한 기업들이 있는데, 특히 문제되는 회사가 벤츠, 포드, 폭스바겐. 누가 봐도 못하는 애들. 얘네들이 지금 되게 문제인 거고요. 안 그러면 그 탄소 크레딧 가격도 지금 계속 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테슬라 실적이 좋은 겁니다. 테슬라의 탄소 크레딧 판매가 급증하기 때문에 경쟁사들한테 다 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쨌든 풀려고 굉장히 이제 로비를 많이 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게 지금 쉽게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연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반대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벌금이 초과된 CO2 그램수에 곱하기 연간 차량 판매 대수 곱하기 95유로 이렇게 되는 거야. 판매 대수가 그 100만 대를 팔았는데 전기차 하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내연기가 섞여 있고 뭐 하이브리드 섞여 있고 하면은 그만큼 탄소 배출이 되면 거기 그만큼 초과된 이산화탄소 그램수에다가 판매 대수 곱해가지고 95유로 하면은 이거 엄청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이제 전동화로 가려는 것이고,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전기차 판매 비용을 2배 올려요. 2배. 100% 올려야 됩니다. 독일에서도 이제 보조금에 대한 부활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기업 대상 전기차 세액 공제라든가 지금, 그리고 폐차했을 때, 그 내연기관차를 폐차해서 전기차를 바꿨을 때 그 폐차 보조금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차 뭐 얼마, 중고차 얼마 이렇게 주는 거고, 영국이 이제 올해부터 GV 의무 판매를 적용해서 2022년도에 22% 비중을 2030년대 80%까지, 그리고 2035년대는 100%까지 올린다는 그거고요. 여기 특히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고,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25,000유로의 저가 전기차가 되고 나옵니다, 내년.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르노라든가 스텔란티스, 스코다, 그리고 뭐 현대차, 기아차 해가지고 여기 그 모델들 있지 않습니까?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인스터 EV, 그 기아차 EV3, EV4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가격이 대략 뭐 그 여기 보면 25,000 이하짜리도 있고, 좀 뭐 큰 거는 뭐 4만에서 5만 유로짜리도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25,000 유로, 그 2만에서 25,000, 25,000, 24,000 이런 식으로 싼 저가 전기차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볼륨 세그먼트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이다. 판매를 많이 불러일으켜라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 앞으로 니로 EV를 아마 이제 단종을 하고 EV3에다 집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대중관세로 인해서 좀 그 점유율을 앞으로 좀 되찾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특히 이제 스텔란티스가 이제 중국 EV 파트너사랑 립모터와의 그 폴란드 역내 두 번째 전기차 생산 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후에 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의 관세 구조로는 비아디도 마진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는 그만큼의 그 규제에 따라서 K배터리 점유율이 자연스레 올라가겠고, 또 하나가 그 유럽 노스볼트라든가 그 뭐 ACC 이런 이제 그 신생 그 배터리 기업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죠. 제대로 양산을 하지 못해서 수주를 뺏기거나, 뭐 삼성 SDI라든가 이런 K배터리 업체들한테 수주를 뺏기거나, 지금 오히려 파산 신청을 뭐 일부 된다거나 양산이 안 되고 자금난으로 인해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 배터리 자생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저가 전기차가 지금 또 대거 나와요. 앞으로도 특히 25년도에도 많이 나오고, 아까 앞서 좀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고, 특히 미국 현대에서도, 그리고 이제 저가 전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델 차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아는 EV4가 앞으로 신규로 나올 거고, 그리고 GM은 볼트 EV가 빨리 나와야 됩니다. 저가차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코노스 EV가 상당히 지금 잘 팔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지금 오늘 이제 그 중국의 탄산유도 가격이 장 막판에 보니까 아까 6.5% 넘게 올랐거든요. 8만 위안을 넘어서서 지금 대략 한 8만 6천 위안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받아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리튬 업체 알바마 같은 경우도
지금 장기 추세 하락 추세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바닥은 이제 주가로선 바닥을 치는 모습들이고 감산하기 때문에 리튬 가격도 어느 정도 바닥은 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 하향 안정화가 딱 되면은 실제 업체들과 배터리 기업들의 마진율이 어쨌든 그 이익률이 올라가거든요. 어쨌든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워낙 배터리 가격이 싸졌고 전기차 가격이 싸진 장점도 있고 여기서 어느 일정 부분만 좀 반등만 해준다고 한다면은 이익이 좋아지고요. 좀 반등해주고 좀 플랫으로 가도 그렇게 되면은 이익률이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실적이 괜찮아져요. 근데 이게 너무 들쑥날쑥만 않으면 되고 너무 하방으로 가지만 않으면 돼요. 어쨌든 지금 다시 반등 구간에 있기 때문에 특히 내년도에는 재고 평가 이익으로 많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을 거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사실 전기차 타도 정책이라기보다도 원하는 거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자동차 할부 이자에 대해 세금 면제하게 되는데 이건 내연기관차, 전기차 다 포함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인들이 보통 신차 구매하게 되면은 약 한 230만 원 정도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보다 여전히 높기 때문에 세금이 더 높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세금 공제는 전기차 구매자에서 더 높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리쇼링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아까 제가 이제 그 공장 납치라는 표현, 그 트럼프 2.0에 나온 책에 나온 표현대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중국에 대한 관세를 매겨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매겨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미국에 투자를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이 바이든 정부로부터 많은 힌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동맹국으로부터 공장을 납치를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바이든 정부를 앞으로 얻어서 그들을 같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겠고 그게 우리한테 좋지 않은 거지만 그리고 당장은 그로 인해서 중국을 견제를 하고 우리가 이제 혜택을 보는 거는 분명하니까 일단 이거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관세 같은 경우가 이게 되게 변수가 되는 게 이제 이게 설명이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고평관세하게 되면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돼서 연준의 금리 인하의 속도를 늦춰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또 전기차 판매는 도움이 안 되고 또 시장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런 거고 뭐 중국에 대해서만 관세를 세게 뭐 60% 이렇게 매겨버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반사기를 보고 이런 거라서 관세라는 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특히 보편관세는 특히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결국에 약간 인플레이션과 연관을 짓기 때문에 이게 연준의 정책과도 연결이 돼서 이게 쉽게 관세로만 대응한 건 아닌데 이거는 좀 앞으로 어떻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편관세를 하게 됐을 때는 내년도에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실제 연준 위원들이 하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관세를 많이 해버리면은 다시 인플레이션 자극이 되면서 또 재정 적자가 심하니까 채권 발행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생각보다 짧을 수가 있다는 우려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게 금리 인하 사이클과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성장 사이클이 맞물리면서 뭐 빅폭발이 일어나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자칫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24년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쭉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는 거를 보고 있는데 이게 안 된다 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되게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트럼프가 재집권해서 가장 리스크가 제가 느끼는 리스크는 이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되거나 횟수가 예상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K배터리 기업들은 결국에는 지금 중국이 미국으로 우회 진출 자체가 어렵거든요, 현재. 멕시코 공장으로도 오는 것도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 USMCA, 그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 협상에 대해서도 지금 재협상을 통해서 중국 BYD 등의 이제 이런 것도 막겠다고 했었고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그 CATL이라든가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되게 조사를 많이 공산당과 연계된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서 많은 법안들을 발의해서 앞으로 뭐 GM 포드 등이 이제 CATL가 뭔가 기술 라이센스를 통해서 LFP 배터리 만드는 이런 것들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FEC 규정도 굉장히 이제 이런 거 다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FEC 규정만 잘 해도 우리가 지금 중국만 배제해도 그럼 그 안에서 그럼 북미 시장에서의 거의 점유율 거의 다 장악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25년도 하반기부터는 엔솔에서 애리조나 공장에서 LFP 배터리도 생산이 되고 증설도 하니까 그쪽 LFP까지도 이제 그 ESS 시장을 통해서 장악한다 그러면 북미 시장에서는 거의 뭐 K 배터리가 다 대부분 점유율을 거의 장악하는 거는 뭐 예정된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26년부터 지금 그 중국 배터리도 그 ESS용 배터리도 25% 관세를 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따라서 기업들이 엄청나게 덤핑 치지 않느나 그때는 이제 그 LG 에너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등이 이제 북미에서 이제 ESS를 배터리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시장도 다 가져올 것 같아요. 그래서 ESS 시장을 앞으로 향후에 엔솔이 미국 시장에 1등 하겠다라고 좀 밝히고 있거든요. 아마 현실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배터리 3사부터 해가지고 소재 기업들 다시 에어로빅 배터리도 같이 좀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0월 달에 미국 전기차 판매를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기아랑 GM이랑 닛산이 상당히 이제 판매가 호조가 됐고 현대차도 뭐 양호했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라든가 포드가 뭐 테슬라랑 그나마 좀 연속으로 3%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포드라든가 아니면 뭐 벤츠, 폭스바겐 이런 애들이 잘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아가 상대적으로 전기차를 잘 팔았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는 하이브리드를 좀 잘 파는 그런 모습이라서 미국에서는 이제 EV9이 굉장히 지금 히트를 지금 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GM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지난 3분기 때 9월까지 판매가 역대 최고치 32,095대 판매해서 분기별 전기차 판매 순위 2위를 기록했는데 GM 같은 경우가 주장 얘기를 하는 거는 미국 운전자들에게 거의 모든 종류의 EV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연말이면은 전기차 부분에서 흑자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서 하고 있고요. 또 EV4를 해가지고 그 어쨌든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을 굉장히 확대를 하겠다는 전략을 피고 있고 여기에 이제 본인만의 플랫폼에 영향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현대와 이제 동맹을 맺어서 EM 플랫폼을 아마 향후에 도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도부터 해서 최근 그 3분기까지 했을 때 전기차 누적 판매 대수가 30만 대 돌파를 한 거고요. 또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은 얼티엄 플랫폼즈에서 그 생산된 배터리를 보면요. 요게 얼티엄 플랫폼에 생산된 거니까 요 혼다가 같이 들어간 거고 요 노란색은 이제 GM 전기차 거죠. 그리고 요거 이제 예전에 EV 볼테고 단종된 거니까 사실상 없어서 그래서 이제 요거로 보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얼티엄 플랫폼에 생산된 그 전기차는 GM이랑 혼다 거를 같이 혼합해서 보시면 되겠고 이제 GM 같은 경우가 얼티엄 플랫폼에서 그 10월 달에 그 11,956대 대략 한 12,000 정도 판매가 돼서 꾸준하게 뭐 월별 약간 등락이 있지만 꾸준하게 좀 우상향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도 그 올해 이제 그 전기차 20종 그 신모델 출시 계획도 그대로 약간 유지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 재고가 사실 여전히 높아요. 근데 그래서 빠르게 소진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올해 이제 20개의 그 신모델 출시하는 계획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스텔란티스가 올해라든가 내년도에 차량 모델을 되게 많이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이 급락을 분명히 했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만 국한한 게 아니라 지금 전방위 섹터가 지금 다 빠진 거거든요. 근데 시장을 점검했을 때는 전기 시장이 특히 유럽이라든가 그런 미국이라든가 이런 시장에서 뭐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그리고 이제 K배터리 쪽에서의 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우리가 성장 기울기를 보면은 그전에는 이제 23년까지만 해도 24년도로 다 좀 플랫하게 가고 25년, 26년도 이제 급성장이 나올 거로 보고 있었는데 이제 캐즘이 생각보다 또 길어지고 또 한 뭐 두세 개 분기 정도 예상했었던 건가 이제 거의 1년 반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도 양극재 캐파 구축 그 70년도 구축을 2027년도에서 2030년도로 3년 연기했지 않았습니까? 대체 약간 그런 기울기가 대부분 약간 뒤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도보다 26년도 성장이 그러니까 26년도, 27년도 이런 식의 성장이 더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밸류체인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는 문제가 없다. 투자하는 기업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시장의 하락은 매크로 이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밸류체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시장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어쨌든 어떤 기업이 우리가 투자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업체별 배터리 공급사 현황인데 이 자료가 이것도 KB 자료네요. 여기 이제 왼쪽에 마우스로 보시면 테슬라라든가 현대차 그룹 배터리들 사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과 LG 에너지솔루션, CATL 이제 세 개가 주로 하고 있고 자체 배터리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그룹차도 대부분 LG 에너지솔루션과 이제 SK온이 많아요. 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최근에 요 제니스 EV90이 사실은 SK온을 했다가 그러니까 삼성 SDI 각형으로 바뀐 거 외에는 대부분 이제 엔솔과 SK온이 중심이고 그리고 BMW는 이제 시애틀과 삼성 SDI 핵심 되겠고 아우디도 그 엔솔과 이제 SDI가 섞여 있고요. GM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엔솔인데 요게 이제 최근에 SDI가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대체로 빨간색이 엔솔, 주황색이 SK이온, 파란색이 삼성 SDI라서 월등히 이제 글로벌 완산차 기업들의 이제 중국 업체들 빼고
뺀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점유율은 배터리 3사가 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더 표를 보면은 왼쪽에 이제 OEM 완성차 기업들이고 상단이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LG 에너솔루션, 삼성 SDI, SK 온드까지 보면은 대체로 다 북미랑 유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배터리 생산 라인이 보면 그래서 북미랑 유럽 시장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유럽 쪽에 좀 더 많이 진출되어 있는 게 이제 SDI랑 그리고 이제 엔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북미 시장과 이제 미국 시장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장률이 어쨌든 좀 차별적으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어쨌든 미국 시장이라서 거기서 IRA법 세공제에 충족하는 기업들 여전히 봐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쉽게 폐지가 되기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세공제가 중요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 셀이라든가 양극재, 전해액 기업들 엔캠, 덕산테크페저 타피로 보고 있고, 리튬이온 같은 경우가 이제 엔캠과 중앙천연 소재가 2대1이라는 합작법을 통해서 만드는데, 여기는 뭐 그 중앙천연 소재가 향후 이제 지분을 딱 100% 인수할 거라서 핵심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전해질 첨가제 같은 경우도 덕산테크페가 본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덕산테크페가 다회사 덕산 일렉트라에 이제 그 납품하는 구조가 된다 했을 때는 덕산테크페가 이제 전해액 캐파를 향후 현재 6만 톤인데 12만 톤까지 이제 증설을 할 예정이고, 그 테네시에 있는 공장 부지가 20만 톤까지 할 수 있어서 고객사가 더 늘게 되면은 20만 톤까지도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3사별로 이제 밸류체인을 이제 KB증권에서 정리를 했는데, 양극재 기업들은 다 사실 아는 업체들이에요. 저기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잼, 그리고 이제 LG화학, 코스미인소재, LNF 이런 기업들이 각 사별로 있고, 양극재는 뭐 사실상 우리나라는 포스코퓨잼밖에 없고요. 분리막은 WCP라든가 SKI 테크놀로지 등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 2.0 그 트럼프 제기권 트럼프 행정부로 가게 됐을 때 관세가 나왔을 때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관세에 대해서 또 회피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북미 시장 내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결국에는 LG에너솔루션, SK온, 삼성 SDI 이런 배터리 셀 업체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미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기업이 전해액 기업들이에요. 특히 엔케미 캐파가 가장 크고, 덕산세코피아, 그리고 솔브리 홀딩스 그런 기업들이 되겠죠. 동박 쪽은 아직은 생산 시설이 북미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 후순위로 보시면 되겠고, 일단 우선순위는 이제 셀, 전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다음에 양극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광물 소재별, 광물과 배터리 소재, 그리고 배터리 셀 부품까지 이제 밸류체인을 이제 소재별로 좀 정리해 놓은 거고요. 양극재 쪽에서 양극재 업체들 위에서 5개 기업, 그리고 이제 또 전구체에서는 에코프로버트, 에코엔드림 이렇게 있고, 알루미늄 방에서는 삼화알루미늄, DI 동일, 그 동원 힐센즈 이런 게 있고요. 전해액에서는 엔캠, 덕산테크코피아, 솔브리홀딩스, 동화기업, 전환 첨가제도 이제 엔캠, 동화기업, 덕산테크코피아, 에코프로 HN, 리튬에서는 중원선 소재 등이 있고요. 배터리 셋업 벨 3사와 이제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는 TC스틸이 가장 탑픽이라 그렇게 보시면 돼서 이런 업체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전체를 구성한 거고, 배터리 셀별로 정리한 거는 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서도 또 IRA법에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은 이것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보시고서 이 안에서 이사님 투자하는 프로 요 안에서 하시면은 거의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좀 더 이 소재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요 엔솔이랑 이제 일부 약간 양극재 에코프로 그룹 정도만 약간 다뤄볼 건데, 최근에 LG에너솔루션이 올해 초대형 수주만 5건이 나왔고요. 1조 이상 수주권이 5개 이상이고, 최근에 리비안과 그 67W시의 그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고, 대략 8에서 9주 정도 예상이 되고요. 벤츠와도 6에서 7조 규모의 46 시리즈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고, 또 이제 포드랑도 고전한 미즈니케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했죠. 상용차 쪽에 들어가는 것들 한 15조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 르노랑 일본 그 이스즈 자동차와도 공급 계약을 최근에 맺었습니다. 또 ESS 쪽에서는 하나큐셀과 4.8GWh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또 맺은 바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벌어가지고 또 신규 수주를 한 걸 가지고 이걸 배터리 개발, 그래서 투자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가도 제일 견조한 거예요. 수주가 나오니까. 지금 최근에 수주 나온 2차전지 소재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는 엔솔밖에 없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그러니까 제일 견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수주 잔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좀 줄어들었다가 지금 다시 좀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봐서, 이런 연이은 수주 행보를 통해서 그나마 가장 지금 역추세가 건조한 게 엔솔이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엔솔이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 끌어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전액 첨가제에 대한 중요성이 최근에 좀 대두됐습니다. 11월 초에 나온 뉴스인데, 이 전액은 그 전액 첨가제라는 게 어쨌든 배터리 성능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액에 되게 미세하게 이게 소량으로 추가하는 그런 제품인데, 이게 이제 전 세계 연평균으로 한 16.4%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거의 일본의 99.9%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재가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에 이제 전에 첨가제를 만든 기업이 뭐 덕산테 커피라든가 되게 동아 기업이 이 얘기를 했어요. 전체 90% 이상이 일본에서 수입이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동아 기업도 이 부분에서 전에 첨가제 쪽에 많이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덕산테 커피에서 본업으로 이걸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캠도 전액 첨가제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액 말고도 첨가제도 같이 한다는 거라서 이게 대략 원가 비중이 1.5%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되게 높습니다. 뭐 20%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투자가 그나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전액 기업들 보시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85% 차지하고 있는데 뭐 틴치라든가 캡캠, 그 장자강 거타이 등이 있거든요. 근데 일본 기업들을 보면은 국내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기 그 에미 아이오닉 솔루션즈랑 센트럴 글라스, 그 스텔라 케미파 등이 있는데 센트럴 글라스가 덕산테 코피아가 이제 6만 톤 그 전액 공급 계약 맺은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덕산테 코피아가 OEM 방식으로 센트럴 글라스 쪽에다가 이제 전액을 공급을 하고 그거를 받아다가 북미 시장에서 센트럴 글라스가 파나소닉에다가 납품을 하고 파나소닉은 테슬라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더 보시면 되겠고요. 에코프로 프렌들리 데이를 얼마 전에 가졌는데 이제 그룹사에 대해서 추진 사업과 향후 이제 목표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요거 요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여기 표시 안 되는데 2030년도에 매출 목표가 32조, 우리 영업이익률이 12% 이상으로 지금 발표를 했고, 또 이제 추진사업으로는 그 인도네시아 재련소 지분 추가 투자를 하고 자회사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 CNG를 합병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공정을 좀 합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니켈 자원도 향후에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재련소를 통해 확보를 하고 리튬 관련 기술도 시너지를 비용 절감을 더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중국 GM과 인도네시아에서 합작 법인을 통해서 고체 전오일 등의 4대 소재를 개발하고 양극재 생산 공정을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련 전구체 양극재 통합법인을 아마 나올 거고 2030년도 매출 목표 25조 제시했고요. 영업이익률은 10% 이상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럼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아까 그 32조에 12%면은 영업이익이 한 3조 8,400억 정도 되겠네요. 3조 8천억 정도 되고 에코프로는 이제 10%가 2조 5천억 정도로 잡은 거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에서 이제 그 재련소 대주 지분을 취득을 하고 NCMX 정구체 개발해서 아빠 외부 판매만 늘린다고 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2030년도 매출 목표가 이제 6조 3천억 원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외부 판매가 이제 비중이 70%다. 얘기를 했고, 에코프로 H도 잘 봐야 될 게 2030년도 매출 목표 1조 3천억을 잡아놨는데 초평 사업장 여기 이제 뭐 2차 전지 소재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이 사업장에서 앞으로 뭐 도펀트라든가 도관이라든가 그런 첨가제 사업들도 향후에 이제 개발하고, 에코프로 HN의 IR 내용 중에서 인상 깊었던 거는 반도체 소재도 이제 신규로 진출해서 거기도 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또 이제 시청에 비해서 2030년도 매출 목표 1조 3천억은 봐서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에코프로 프렌들리 자료는 그 회사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거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프렌들리 크로즈 루프 시스템으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크로즈 루프 시스템 V2가 이제 에코 프렌들리 크로즈 루프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걸 가져왔는데, 요게 그 그림을 이제 굳이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폐배터리 그 에코프로 CNG에서 폐배터리를 처리하거든요. 갖고 와서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그 전구체 생산하는데 여기가 물이 폐수가 많이 발생해요. 이거를 에코프로 HN이 이제 수처리를 해가지고 이 원료랑 폐수랑 같이 처리를 하는 거죠. 폐수를 재활용해가지고 제로 웨이스트 워러를 만들겠다. 그 폐수가 무폐수를 만들겠다는 거고, 여기 원료는 다시 에코프로 AP에서 가스를 하고 에코프로 HN을 거쳐가지고 에코프로 이제 양극재 기업까지 납품이 되는 그런 구조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구체랑 리튬이랑 합치게 되면 양극재 원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계속 앞으로 그 리사이클을 아마 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순환 생태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원가 절감은 30% 하겠다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이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가 그 2030년도 타겟팅을 이제 매출 32조, 기존 사업의 80%, 신사업 20%, 영업이익률 타겟팅 12% 이상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양극재 17만 톤, 그리고 전구체 25만 5천 톤, 리튬 9만 4천 톤, 리사이클링에서 이제 3만 3천 톤 이렇게 그 원료를 생산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이런 양극재에 대해서 생태계를 강화해가지고 원가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다른 것보다도 이제 요 2030년도 매출 목표 25조, 영업이익이 10% 되겠죠. 그리고 이제 캐파 운영 목표가 2030년도 캐파 71만 톤이고 가동률 80% 이상이라고 하면은 이게 판매 목표가 60만 톤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25조에 영업이익이 10%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영업이익이 2조 5천억
정도 되겠죠. 이걸 기획한다 그러면은 에코프로 BM의 2030년도 양도세 캐파 70만 톤의 목표 의미를 보면은 결국에는 70만 톤에 60만 톤 판매 목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캐파가 이제 지금 24년도 올해가 20만 톤이에요. 2030년도 70만 톤이니까 그럼 25년부터 2030년까지 캐파 성장 255%, 한 3.5배 정도, 3배 좀 이상 나오고, 연평균 42.5% 캐파 증설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매년. 캐파로는 42.5% 연간 성장률이 나오는 거고, 매출이, 원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이전에 2023년도 매출이 연초만 해도 7조에서 10조 정도 됐다가 6조 9천억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올해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니까 거의 2조 7천억에서 3조 이하로 대주 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올해 실적이 완전 박살 난 거죠. 2030년도에 매출을 목표로 25조를 잡게 되면은, 그러면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성장이 825% 성장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연평균 성장률이 137%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목표대로만 간다라면은 올해가 실적 저점을 해서 내년도에 회사에서 이제 2023년도에 판매량 정도를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니까, 그러면은 판가가 2023년 좀 더 평균 단가 높으니까 그거보다는 낫겠지만은 회복이 나타나고 향후로 갈수록 판가도 회복이 되면서 매출이 25조까지 간다 그랬을 때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137% 성장이 하는 게 회사 목표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실적 가이던스를 통해서 그러면 현재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의 현재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어제자 기준으로 넣어본 거고요. 11월 10일 기준으로 에코프로 비행 시가총액이 14조 9천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가 10조 정도 되는데, 오늘 에코프로는 오늘 10조가 깨졌어요. 에코프로 비행보다 좀 더 빠진 상태고, 아까 제시한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이었잖아요, 에코프로 비행이. 그러면 영업이익 2조 5천억 이상이 목표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면은 POR이 2030년도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POR이 5.97배고, PR을 20% 정도 더 법인세 정도 감안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1.2배 정도를 하게 되면 PR로 환산 PR로 하게 됐을 때는 뭐 7배 수준인 거예요, 사실은. 다만 2030년도니까 좀 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2030년도까지는 그럼 앞으로 5년 정도 되는데 너무 멀지 않냐, 브렉스는 크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증권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바이오도 2029년에서 2032년도의 실적을 보고선 그 목표가 잡은 것처럼 바이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사람은 되고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은 좀 같은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수사기 때문에 스탑 밸류에이션 방식으로 해가지고 에코프로 BM의 가치가 얼마, 뭐 머티리얼즈 가치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걸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내부 규정 상태에 있어가지고 제가 밸류에이션 말씀드리고 없고, 그냥 회사에서 발표한 요것만 그냥 현재 그 설명만 드리면, 2030년도 3조 2천억 매출 목표라고 했잖아요. 영업이익률 12% 이상 하게 되면은,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3조 8,400억 정도 되거든요. 3.84조 원 이상이 목표인데, 요게 지금 POR로 계산하면 2.65배고요. PR로가 1.2배로 PR로 환산하게 되면은 퍼가 2.96배입니다. 3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각자 판단하시겠고, 저는 이거 그냥 회사에서 제시한 실적 가이던스가 그러면 현재 주가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좀 감을 잡기 위해서 제시한 건데, 이거는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네, 장이 좀 상당히 어렵고요. 오늘 장, 특히 오늘 11월 13일이에요. 3일째 월화수 지금 폭락이 나왔는데, 거의 멘탈이 이렇게 딱 좋은 상황이고, 그동안 내가 아무리 좋은 장에 투자를 마음 먹었다 하더라도 이런 장에서는 흔들리게 마련이에요. 왜 그러냐면, 왜 빠지는지를 사실 납득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오늘 시장 급락이 나왔어도 제 이유를 이것저것 갖다 붙인 게 사후적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지, 미리 이걸 염두해서 이것 때문에 빠진 걸 이렇게 예측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건 어쨌든 답답하기 때문에 왜 빠졌는지를 찾아보면서 이유를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멘탈 잘 잡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거 이럴 때 털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네버리지 자제하시고, 너무 이제 반대면에 터질 때 이럴 때는 뭐 싸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덜컥 매수하기보다도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힘드신 경우에는 이제 본업에 충실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계좌 덮어두시면서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절대 털리지 마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